미국이 한국을 또 다시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워싱턴에서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택식 무라벤 박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혼잣말했지만 그는 곧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의 어떤 정치적 행보가 미국의 경계심을 자극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이 모든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대체 이 민감 국가 지정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해요. 제 책상에 앉아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컴퓨터 화면에 헤드라인이 떴어요.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제 이름은 택식 무라벤 박사예요. 저는 나라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특히 미국과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 전략분석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 사무실 창문에서 포토맥 강이 보였습니다. 그 헤드라인을 읽었을 때 저는 커피를 뿜거나 그런 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제 뱃속에 천천히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작은 뉴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큰 일이었죠.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민감 국가. 이 두 단어는 한국에게 많은 문제를 의미했어요. 이제 미국이 한국과 중요한 기술을 공유하는데 더 조심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핵발전 기술, 핵무기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것들요. 거의 인간처럼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들 말이에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는 수년간 미국과 동아시아 관계를 추적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가까운 친구처럼 대우받지 않고 있었어요.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우받고 있었죠. 제 전화가 거의 즉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누군가였습니다. 무라벤 박사님, 정말인가요? 전화 너머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물었어요. 네, 유감스럽게도 사실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이 지정은 4월 15일부터 시작될 거예요.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상황을 파악할 시간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문 너머 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의 시기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윤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직후인 1월 초에 이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아무도 사전에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친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보통 미국과 한국처럼 70년 이상 좋은 동맹국인 나라들은 이런 큰 결정에 대해 서로 미리 알려줍니다. 마치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들의 생일 파티에 갈 수 없다고 알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또 다시요. 하루 종일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설명하려고 했어요.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한 발신자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대만, 인도, 우크라이나 같은 다른 나라들도 같은 라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과 매우 가까운 이스라엘도 이 목록에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중요한 메모를 쓰기 위해 앉았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려고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한국에게 이것은 큰 문제였어요. 그들은 미래의 핵심 부분으로 핵발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모형 비행기 만들기에 정말 뛰어난데 갑자기 상점에서 가장 좋은 부품을 더 이상 팔지 않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한국어로 민감 국가라고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민감 국가. 이 문구는 이제 서울, 한국의 수도에 있는 뉴스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라벨이 붙는 것이 한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저는 서울대학교에 있는 제 친구진에게 전화했어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저는 물었어요. 좋지 않아요. 진이 말했어요. 따기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과 동맹이었는데. 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는 간단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국제관계는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죠. 하물며 제 조카 나이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날 저녁 저는 제 발코니에 앉아 포토맥 강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변했지만 제 마음은 회색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그저 기술이나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신뢰가 손상되면 그것은 부서진 장난감이나 긁힌 무릎보다 고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서 한국이 이전에 민감 국가로 불렸던 모든 경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네, 이것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일어났었습니다. 그 상황들은 결국 해결되었어요. 아마도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걱정하고 있을 한국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새로운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과학자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컴퓨터 전문가들, 북한과 중국을 포함한 위험한 지역에서 자국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정부 관리들. 제 전화가 문자 메시지와 함께 울렸어요. 제 상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긴급 회의, 한국 상황 분석을 가져오세요. 저는 한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긴 한 주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시던 것을 기억했어요. 친구 사이의 문제는 대개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오해일 뿐이야. 저는 할머니가 옳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신경 쓰는 두 나라가 하나의 큰 오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궁금해하며 잠에 빠져들 때 달빛이 제 창문을 통해 비쳤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서로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었어요. 정말로 대화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저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들은 소식 때문에 머리가 아직도 어지러웠죠.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사무실로 갔었습니다. 제가 오래된 연구 파일을 열었을 때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은 이전에도 민감 국가로 불렸었습니다. 한 번은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또 한 번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였어요. 그리고 1994년에 미국은 한국을 그 목록에서 제외했었죠.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적으면서 혼잣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국은 결국 그 목록에서 제외되었었죠. 저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큰 책상 위에 모든 서류를 펼쳐놓고 패턴을 찾아봤었습니다. 마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탐정이 된 것 같았어요. 오래된 문서들은 미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3가지 주요 이유를 보여줬었죠. 한국이 미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 핵발전을 시도했을 때, 한국 내에서 큰 정치적 싸움이 있을 때, 그리고 한국이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국가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제 눈길을 끈 것은 이러한 민감 국가, 라벨이 한국이 국내 정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자주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큰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그를 공직에서 해임하려는 시도를 의미했어요. 이것은 과거의 패턴과 일치했었죠. 저는 아는 한국 관리들에게 전화해서 그들의 생각을 물어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한 관리가 전화로 말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문제가 얼마나 한국 정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줬었죠. 그날 나중에 저는 워싱턴 DC의 펜타곤에서 일하는 중요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친중 친미 갈등이라는 한국어 문구를 계속 사용했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을 의미했어요. 그들은 윤 대통령을 해임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을 중국과 더 가까운 친구로 만들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강연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노력을 중국에 더 가까워지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었죠. 많은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정치적 변화를 얼마나 면밀히 지켜보는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오래된 보고서를 읽고 이 상황에 대해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저녁이 되자 제 눈은 너무 많이 읽어서 피곤했지만 저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적었어요. 미국은 이전에도 한국을 민감 목록에 올렸었고 매번 한국은 미국의 좋은 친구임을 보여줌으로써 그 목록에서 벗어났었습니다. 저는 또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국가들은 사람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친구들이 서로 신뢰하지 않을 때 그들은 멀어져요. 하지만 그들이 솔직하게 대화하고 친구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잠들기 전에 저는 뉴스를 한 번 더 확인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민감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했어요. 특히 당신의 좋은 친구여야 할 사람이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는 절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죠. 내일은 이 모든 것에 중국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것이 퍼즐의 큰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일이 전에 일어났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었죠. 역사는 항상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지만 종종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끄며 국가 간의 우정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 생각했었습니다. 과거는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전에도 극복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솔직하게 대화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이 들면서 저는 한국에서도 누군가가 이 같은 역사를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때로는 이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덜 두렵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큰 싸움이 이 상황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국무부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제가 이미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말해줬어요. 중국은 이제 미국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예요. 심지어 유럽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제가 모든 정보를 살펴봤을 때 계속해서 나오는 특정 단어들을 봤었어요. 미중 관계, 친중, 친미, 그리고 중국 견제. 이 단어들은 공식 문서와 비공개 대화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미국 관리들과의 대화 중에 정말 놀랐던 것은 그들이 한국의 미국과의 우정의 작은 변화에도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였어요.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람들은 그가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적대적이라고 말했었죠. 나중에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이 부분을 삭제했지만 이미 피해는 입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취소했지만 워싱턴은 매우 긴장했어요. 라고 저는 제 연구팀에게 말했어요. 미국 지도자들은 윤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중국, 러시아, 북한을 너무 좋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죠. 저는 정부 전문가들이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불리기 몇 달 전에 이에 대해 경고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들의 보고서를 읽었을 때 중요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워싱턴은 특히 한덕수 총리가 탄핵됐을 때 걱정했었습니다.
한 총리는 미국에서 존경받았고 공화당과 민주당 정치인 모두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한국경제연구소와 만났을 때 저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미국 군대는 한국이 중국에 반대하고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미국에 반대하고 중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 옳든 그르든 미국이 한국의 기술과 안보 미래에 정말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시간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더 강력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나라가 여전히 미국의 충성스러운 친구인지 아니면 중국과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일부 한국 정치인들이 윤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미국 지도자들은 긴장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우리보다 중국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걸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꼭 사실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였어요. 워싱턴에서 많은 정부 직원들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저에게 우리는 한국이 여전히 우리 친구이지 중국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잃는 것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보여줬습니다. 타이밍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됐어요.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매우 가까운 동맹국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었죠. 한국의 다른 정치인들이 그를 권력에서 제거하려고 했을 때 미국 지도자들은 그들은 대신 중국과 더 가까워지길 원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화한 한국 기자에게 설명했어요. 이건 서로 좋아하지 않는 두 친구가 있을 때와 같아요. 한 친구가 당신이 다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질투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양국 전문가들과의 긴 회의 동안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했었어요. 한 미국 장군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요. 한국과 같은 강한 친구들이 우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국 교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영원히 중국 옆에서 살아야 해요.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양쪽 모두 좋은 점이 있다고 봤었어요.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주 후반에 저는 최고 자문가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중국은 빨간색으로 미국 동맹국들은 파란색으로 색칠된 지도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새로운 냉전 중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모든 나라는 한쪽을 선택해야 해요. 저는 상황이 정말 그렇게 단순한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안전하고 성공적이기 위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좋은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일기에 썼어요. 미중 경쟁은 모든 나라가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이 압력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한국인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두 코끼리가 싸울 때 풀이 밟혀요. 강대국들이 다툴 때 작은 나라들이 종종 고통받죠. 이제 현실이 분명해졌어요. 이 민감 국가 라벨은 단지 핵 에너지나 AI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미국이 우리는 당신이 우리보다 중국과 더 좋은 친구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밤에 불이 켜진 워싱턴 기념탑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저는 미국 지도자들이 한국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양쪽을 더 잘 설명하는 논문을 쓰기로 결정했어요. 아마도 미국인들이 한국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두려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두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가에 있는 제 책상에 앉아 워싱턴 DC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이 결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들을 목록으로 작성했었어요. 제 목록의 첫 번째는 원자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 일을 잘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지정으로 미국은 더 이상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들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과 숙제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의 원자력 발전소를 판매할 기회를 해칠 거예요. 저는 목록에 적으면서 혼자 소리내어 말했었어요. 한국은 2030년까지 10개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다른 나라들에 판매하길 원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AI에 대해 생각했어요. AI는 인공지능의 약자로 거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똑똑한 컴퓨터를 말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AI 회사들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공장, 병원,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로봇과 스마트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미국 회사들은 한국 회사들과 최신 AI 아이디어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사무실을 방문했던 김 씨라는 한국 사업가와 나눈 대화를 기억했어요. 만약 우리가 미국 AI 전문가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중국과 유럽보다 뒤처질 거예요. 라고 그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었죠. 저는 AI 문제라고 제 목록에 적고 2번 밑줄을 그었어요. 세 번째 큰 문제는 안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북한은 때때로 위협을 가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보호를 위해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었죠. 제가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새로운 민감 국가 지정으로 그들이 원하더라도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저는 제 책장으로 가서 오래된 동아시아 지도를 꺼냈었습니다. 한반도를 보니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보호를 위해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죠. 만약 미국이 조금이라도 멀어진다면 그것은 한국인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타이밍에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제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지금 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칩, 전기차 배터리, 로봇, 원자력 발전소 제작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길 원했어요. 이 모든 계획들은 미국 과학자들과 회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었죠. 그날 나중에 저는 제 대학에서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 가르치는 이 교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가져와 한국의 가장 큰 회사들의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사들 보이세요? 삼성, LG, SK, 현대. 이들 모두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미국 기술이 필요해요. 그녀가 설명했었어요. 만약 그들이 최신 미국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다면 대신 중국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은 저를 잠시 멈추게 했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이 결정을 내린 이유의 일부였을까요?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비밀을 중국과 공유할까봐 걱정했던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제 노트북에 큰 물음표와 함께 적었어요. 저는 오후에 미국 군사 지도자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는 펜타곤에서 일하는 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한 친구는 저에게 흥미로운 것을 말해주었어요. 이것은 단지 기술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미래를 통제하느냐에 관한 것이죠. AI와 원자력에서 주도권을 쥐는 사람은 비즈니스와 군사력 모두에서 이점을 가질 거예요. 통화 후 저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링컨 기념관으로 걸어갔었어요. 계단에 앉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며 저는 이 민감국가 지정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했었습니다.
미국 연구소와 함께 일할 계획이었던 한국 과학자들은 이제 그들의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원자력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던 대학생들은 이제 거절당할 수도 있었죠. 미국 파트너들과 계약을 체결하려던 회사들은 이제 기다리거나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커피를 마시며 제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저는 제 목록에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했었습니다. 신뢰. 이 지정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신뢰를 해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70년 이상 가까운 친구로 함께 전쟁에서 싸우고 서로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왔었죠. 이제 한국인들은 미국이 더 이상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은 이러한 기술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와서 그들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길 원했었어요. 저는 제 엉망인 목록을 보며 한숨을 쉬었었죠.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그들의 나라의 미래 성장 계획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가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워싱턴 위로 해가 지면서 저는 제 노트들을 모아 제가 할 말을 준비하기 시작했었어요. 기술적 문제들은 심각했지만 국가들은 이전에 더 나쁜 도전들을 극복해 왔었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친구들 간의 솔직한 대화로 저는 한국과 미국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실 창문으로 일출을 바라봤어요. 황금빛 햇살이 포토맥 강 위로 퍼지면서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저는 한국의 새로운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세상의 끝은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었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요. 저는 한국 친구들이 이 상황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김 씨가 전화했을 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어랩은 박사님, 이게 저희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미국이 더 이상 저희 친구가 아닌 건가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 씨, 이스라엘도 이 목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예요. 저는 대만과 인도 같은 다른 중요한 나라들도 민감하다고 분류되었다고 설명했었어요. 이것은 그가 한국만 부당하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연구팀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의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는 저에게 서울의 아름다운 봄 축제를 떠올리게 했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들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했어요. 회의실에서 저는 큰 나무 테이블 위에 지도와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제 팀은 지시를 기다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는 누가 이 상황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었어요. 화이트보드에 저는 2개의 이름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이 지도자들이 워싱턴과 성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 관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같은 야당 지도자들이 미국 관리들을 설득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걱정했었어요. 워싱턴은 이미 그들을 중국에 너무 우호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오후 저는 단계별 계획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새 규칙이 시작되는 4월 15일 전에 미국 정부의 특정 부서들과 대화해야 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들을 입력했어요.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이것들은 한국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부서들이에요. 저는 제 어깨 너머로 보고 있던 비서에게 말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국무부에 있는 제 친구 잭을 방문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제 것보다 작았지만 워싱턴 기념탑이 더 잘 보였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빗방울이 그의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한국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잭이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미국에게 그들이 여전히 같은 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한국이 중국이 아닌 미국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비가 내리는 중에도 저는 링컨 기념관 주변을 걸었어요. 거대한 에이브러햄 링컨 동상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하나로 지켰던 방법에 대해 생각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도전적인 시기에 미국과 한국 사이의 우정을 강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고양이가 책상 위로 뛰어올라 제 손에 기대며 가르랑거렸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면서 고양이의 귀 뒤를 긁어주었어요. 이 라벨이 우정이 깨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타이핑했었습니다. 그것은 더 길에서의 작은 장애물 같은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루면 이 문제가 실제로 두 나라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때때로 친구들이 오해를 하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면 그들은 이전보다 서로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방문학자인 이 교수와 아침 식사를 했어요. 우리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의 창가에 앉아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한국에 관한 것인지 그는 커피를 저으면서 물었어요.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 모든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예요. 미국은 중국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이 분명히 자신들의 편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오후를 도서관에서 보냈어요. 한국이 이전에 민감하다고 분류되었던 때에 오래된 기록들을 파헤치면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란 페이지들을 넘기며 오래된 종이의 퀴퀴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두 나라는 결국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제 건물 옥상에 서서 워싱턴 전체에 불이 켜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서울의 밝은 불빛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도시가 저에게 너무 중요해진 곳이었죠. 우정의 기본은 여전히 강해요. 저는 혼잣말을 했었습니다. 제 전화기에서 더 많은 조언을 요청하는 한국 대사관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저는 앞으로 몇 주가 바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운타운의 회의실에서 여러 한국 관리들에게 발표를 했어요. 벽은 유리로 되어 있었고 밖에서는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워싱턴은 일부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과 너무 친하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제 슬라이드를 가리키며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소통과 현명한 외교로 이 민감 국가 지정은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일 수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비슷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역사적 예시들을 보여주었어요. 한 관계자는 종이에 펜을 빠르게 움직이며 자세한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내셔널몰을 따라 걸으며 더 큰 그림을 생각했어요. 어제 비가 온 후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학생들은 잔디밭에서 프리스비를 던지고 관광객들은 기념비를 사진 찍고 있었죠. 진짜 질문은 단지 한국의 라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을 위치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제 일기장에 그날의 마지막 생각들을 적었습니다.
밖이 어두워질 때 제 책상 램프는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일부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과 너무 친하다는 모든 걱정에도 불구하고 미국-한국 우정의 기초는 견고하게 남아 있어요. 저는 적었습니다. 신중한 외교와 솔직한 소통으로 이 민감 국가 라벨은 우리 우정의 긴 역사에서 작은 각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피곤하지만 희망적인 기분으로 일기장을 닫았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이지만 또한 다리를 놓을 새로운 기회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인내와 지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집으로 향하기 위해 서류 가방을 꾸리면서 저는 한국인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해돋이와 함께 끝나요. 저는 그 기억에 미소 지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들 사이의 우정은 양측 모두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밤이 내릴 때 워싱턴의 불빛이 제 창문을 통해 빛났습니다.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른 시간대, 다른 언어, 하지만 수십 년의 우정과 공유된 가치로 연결된 두 나라. 그 연결은 어떤 일시적인 라벨이나 정치적 의견 차이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위안을 주며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밤에 집으로 향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희망을 가질 이유도 많았습니다.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의 초격차 기술에 푹 빠진 미국인이 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의 자만심 넘치는 이 남자는 300조 원짜리 거대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처음에 한국 회사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GMC의 최첨단 기술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사막에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그의 고급 장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체 그가 사우디 사막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행기에서 내리자 뜨거운 태양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밝은 빛 때문에 눈을 찡그려야 했습니다. 밖에 나온 지 겨우 1분밖에 안 됐는데도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죠. 제 이름은 타드스 에버렛 블랙웰이에요. 저는 하버드에서 MBA를 졸업했고 미국의 가장 큰 자동차 및 건설 회사 중 하나인 GMC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는 강했지만 제 안에서 타오르는 야망은 더 뜨거웠어요. 이것은 제게 큰 기회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여 GMC를 위해 300조 원의 거대한 계약을 따낼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GMC 같은 글로벌 거인에게 가야 해요. 라고 저는 비싼 실크 넥타이를 똑바로 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었어요. 저는 정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 회사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메가 프로젝트의 분명한 선택이었죠. 경쟁은 그저 형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H 엔지니어링이라는 한국 회사는 더욱 그랬어요. 첫 번째 회의는 사우디 왕실이 소유한 호텔의 화려한 로비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A 엔지니어링의 CEO인 박진우 씨를 만났었어요. 그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을 때 저는 작은 미소를 감추면서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너치이에를 만들 수 있지만 거대한 공장을 짓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어요. 이건 GMC의 영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길 권리가 있는 분야였죠. 최고의 팀이 이기길 바랍니다. 라고 박진우 씨가 이상한 자신감으로 말했는데 저는 그것이 그저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경쟁이요? 결과는 분명한 것 같지 않나요? 라고 저는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지 거의 숨기지 않고 대답했었습니다. 알파이살 사우디 프로젝트 책임자는 중동을 녹색 에너지 허브로 변화시키려는 그들의 비전을 설명했어요. 이 전기차 공장은 그들 계획의 초석이 될 것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저는 알파이살이 박진우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었던 것을 알아차렸어요. 저는 GMC가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 있게 미소 지었었죠. 우리는 단순히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실용적인 해결책과 현장 적응력으로 이길 거예요. 라고 박진우 씨가 우리가 각자 갈 길을 가면서 말했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약자가 하는 빈말처럼 들렸을 뿐이었죠. 다음 날 GMC의 프레젠테이션은 모두를 감탄시켰어요. 우리는 AI 기반 스마트 공장,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완벽한 엔지니어링을 약속했었습니다. 그 후에 박수 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어요. 우리는 이길 것이 확실했습니다.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은 비교적 소박해 보였어요. 그들은 이상하게도 기술 혁신을 뽐내기보다는 사막에 최적화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감명받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표되었습니다. 알파이살은 단순히 디자인만으로 승자를 선정하는 대신 3개월 내에 실제 건설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팀을 선택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방안은 논란 속삭임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GMC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더 좋은 기회였어요. GMC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선언했지만 박진우 씨의 눈에서 계산적인 표정을 발견하고 잠시 불안함을 느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와서 저는 GMC의 최고 인재들을 모았습니다. 우리의 최고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이 밤낮으로 일했어요. 우리 회의실의 벽은 청사진과 3차원 모델로 가득 찼었죠. 매일 아침 저는 우리 팀에게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지 상기시켰습니다. 중소규모의 한국 회사가 어떻게 GMC와 경쟁할 수 있겠어요? 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적인 표현이 되었었어요. 저는 프로젝트 계획을 완벽하게 다듬는 동안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왔을 때 제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했어요. 제 서류 가방에는 AI 기반 스마트 공장,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사용한 디자인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세디 홀로그램을 사용한 우리의 프레젠테이션은 사우디 관리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었죠. 성공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건설 첫 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기초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AI 센서 설치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한국팀의 현장은 거의 활동이 없어 보였어요. 우리는 그들을 놀리며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농담하면서 그들이 서두르다가 질 낮은 일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었죠. 그들이 늦게 시작했으니 우리의 승리는 더욱 확실하네요. 라고 저는 뽐내며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7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재앙이 닥쳤어요.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모래 폭풍이 예상치 못한 분노로 내려왔습니다. 미세한 모래 입자가 모든 곳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제 팀은 장비를 덮으려고 서둘렀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래가 우리의 첨단 아이 센서에 들어가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정밀 전자 장비를 손상시켰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는 피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AI 제어 시스템의 중요한 부품을 포함해 많은 장비를 잃었어요. 긴급 교체 부품은 미국에서 오는데 적어도 5일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기상예보에서 그 주에 2번 더 모래 폭풍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이건 시뮬레이션에 없었는데요. 라고 저는 매일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좌절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낮 시간에 극심한 50도 열기는 장비를 과열시켰고 밤 시간의 온도 하락은 응결 문제를 일으켰어요. 우리의 최첨단 전자 시스템은 이런 극단적인 환경 조건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불안감으로 저는 우리 일정이 더 뒤처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팀의 현장을 지나가다가 저는 그들이 이미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2주 늦게 시작했지만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일하고 있었어요. 모든 구조물은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모듈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들의 장비에는 모래와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라고 저는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무너지는 제 자신감을 느끼며 궁금해했었어요.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는데 머릿속에는 꿈과 계획이 가득했어요. 사우디 계약은 사실상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저 이 건설 테스트로 증명만 하면 됐어요. 저는 즉시 GMC의 최고 인재들을 모았어요. 우리 사무실은 전쟁 상황실로 변했는데 청사진이 모든 벽을 덮고 3차원 모델이 모든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 달 내내 거의 잠을 자지 않았는데 우리 프로젝트 계획이 완벽한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 회사도 GMC를 이길 수 없어요. 라고 매일 아침 제 팀에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로 그걸 믿었었죠. 우리는 세계 최고였어요. 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다시 날아갔을 때 제 자신감은 더할 나위 없이 높았어요. 제 서류 가방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첨단 공장의 설계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AI 시스템, 자동화된 생산 라인, 그리고 오직 최고급 자재만 사용했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최고만 있어야 했죠. 우리가 사우디 관리들에게 3D 홀로그램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주 건설은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됐어요. 우리는 빠르게 기초를 놓았고 AI 센서 설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저는 한국팀의 건설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팀과 저는 그들을 비웃었어요. 아마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서두를 거예요. 제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농담했어요. 빨리빨리 스타일로요. 우리 모두 한국의 빨리빨리 접근 방식을 보고 웃었었죠. 저는 그들의 느린 출발로 이제 우리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이 왔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짙은 주황색으로 변했는데 지평선에 거대한 모래 폭풍이 나타났어요. 몇 분 안에 그것은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작은 모래 입자들이 모든 곳으로 날아다니면서 저는 제 앞에 몇 피트 이상을 볼 수 없었어요. 제 팀은 우리 장비를 덮으려고 뛰어다녔지만 우리는 너무 늦었어요. 모래가 모든 곳에 들어갔는데 특히 우리의 민감한 아이 센서와 전자장비에 들어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뱃속에 무거운 느낌을 안고 우리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우리 장비의 많은 부분이 손상됐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우리 AI 제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었어요. 저는 즉시 본사에 전화했었죠. 우리는 즉시 교체 부품이 필요해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그것들을 당신에게 보내는데 적어도 5일이 걸릴 거예요. 라는 실망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일기예보에서 그 주에 2번 더 모래 폭풍이 온다고 보여줬어요. 저는 제 마음에 처음으로 진짜 의심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에 없었어요. 라고 저는 손상된 장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었죠. 새로운 문제들이 매일 나타났어요. 낮에는 온도가 50도에 도달해서 우리 장비가 과열됐습니다. 밤에는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 전자 시스템 내부에 결로가 형성됐어요. 우리의 최첨단 기술은 이런 극한 조건에 맞게 만들어지지 않았었죠. 저는 우리 일정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뒤처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한국팀의 현장을 지나쳐 걸을 때 제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놀라움에 그들은 이미 기초 작업을 마치고 구조물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건설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든 구조물은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미리 만들어진 조각으로 왔었죠. 그들의 장비에는 모래와 열로부터 보호하는 특별한 덮개와 방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지? 저는 궁금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감이 손가락 사이의 모래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잘 작동했던 우리의 하이테크 접근 방식이 사우디 사막에서 실패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은 제 팀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기술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비싼 장비는 가혹한 조건에서 계속 고장나고 있었어요. 저는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잠을 잘 때는 실패에 대한 악몽을 꾸었습니다. GMC 본사와의 화상통화는 매일 더 긴장되었어요. 우리 CEO인 마이클은 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었죠. GMC의 명성이 여기서 걸려 있어요. 그는 한 통화 중에 소리쳤어요. 이것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세요. 우리는 한국팀에게 질 수 없어요. 2주 후 우리는 계획의 20% 미만을 완료했어요. 한편 한국팀은 그들의 프로젝트의 30% 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해외에서 배송하는 대신 현지에서 자재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장비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태양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새벽에 한국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들이 무엇을 올바르게 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모든 작업자가 특별한 방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각 장비에는 맞춤 제작된 보호 장치가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처음부터 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만들어진 모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AI 시스템은 우리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래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이중 필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전자장비를 위한 특별한 냉각 장치가 있었어요. 우리 접근 방식이 궁금하신가요? 제 뒤에서 목소리가 물었고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CEO인 박진우였어요. 제가 전에 너무 쉽게 무시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의 현장에서 저를 발견한 것에 화를 내는 대신 저를 그들의 사무실로 초대했어요. 저는 거기서 본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에는 사막에 대한 자세한 연구, 온도 차트, 모래 입자 연구, 바람 패턴 지도가 가득했어요. 그들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을 철저히 연구했었죠. 우리 엔지니어들은 많은 사막 프로젝트에서 일했어요. 박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항상 배운 것을 기록하고 다음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의 방법을 개선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팀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처럼 기술 전문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막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져온 현지 베두인 전문가, 기후과학자, 생태학자들도 있었어요. 박의 책상 위에 저는 프로젝트 아도니스라고 표시된 폴더를 발견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것이 3년 전에 시작된 그들의 사막 건설 기술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계약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런 종류의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세계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GMC의 접근 방식,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오직 첨단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제 하버드 MBA와 우리의 최첨단 AI 시스템은 사막의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치 없는 경쟁자로 무시했던 바로 그 팀으로부터요. 사막은 저에게 겸손에 대한 힘든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고 저는 마침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저희 GMC 팀은 계획의 20% 미만을 완료했어요. 한국 팀이 이미 30% 이상을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걱정으로 제 배가 꼬였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행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었어요. 그들이 현지에서 구매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장비를 모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커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태양열을 이용해 기계를 식히는 시스템까지 사용하고 있었죠. 한편 저희의 멋진 기술은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계속 고장나고 있었습니다. 뉴욕 본사와의 화상 통화는 매일 더 긴장되었어요. 우리 CEO 마이클은 화면 속에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소리쳤습니다. GMC의 명성이 위험에 처해 있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건 뭐든지 해. 우리는 한국 팀에게 질 수 없어.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었어요. 눈을 감아도 1시간 후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깨어나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골칫거리를 가져왔어요. 작동하지 않는 기계들, 서로 다투는 팀원들, 그리고 뉴욕에서 오는 화난 이메일들. 실패의 느낌은 돌덩이가 가득 찬 무거운 배낭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저는 한국팀의 작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저를 놀라게 했었어요. 모든 작업자들은 먼지를 막아주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각 장비에는 맞춤형 커버가 있어 보호하고 있었어요. 저희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드는 대신 그들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죠. 그들의 컴퓨터 시스템은 저희 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모래를 막기 위한 이중 필터 시스템과 모든 전자 부품을 보호하는 특별한 냉각 장치가 있었어요. 우리 작업 방식이 궁금하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팀의 리더인 박진우 씨였어요. 제가 엿보고 있다고 화를 내는 대신 그는 저를 그들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사막에 관한 자세한 연구로 가득 찬 벽을 보았어요.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 모래 입자 크기 연구, 그리고 바람 패턴 지도. 그들은 어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했었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은 이전에 많은 사막 프로젝트에서 일해왔어요. 박진우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매번 배우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기록하고 그 지식을 활용해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의 팀이었어요. 그들은 기술 전문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사막에서 살아온 베두인 사람들, 날씨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리고 사막 식물과 동물을 이해하는 전문가들과도 함께 일하고 있었죠.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직면할 도전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했었어요. 박진우 씨의 책상 위에 아도니스 프로젝트라고 표시된 폴더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3년 동안 개발해온 그들만의 특별한 사막 건설 기술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이 일이 발표되기도 전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자신감은 밀물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첨단 기술에만 의존하는 GMC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제 하버드 MBA와 모든 최첨단 컴퓨터는 사막의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 팀으로부터요. 저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면서 떠오르는 해는 모래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빛은 제가 너무 자만해서 보지 못했던 진실을 드러냈어요. 때로는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우리 팀을 모아 제가 본 것을 말했어요. 몇몇은 화를 냈고 몇몇은 충격을 받았지만 일부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기술이 아니라 더 나은 준비와 적응하려는 의지에 패배했던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팀에서 가장 젊은 엔지니어 중 한 명인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기초 부분에 모래가 쌓이고 있는 우리의 반쯤 지어진 프로젝트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배워야 해.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제쳐두고 배워야 해요. 사막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주위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알았어야 할 교훈을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진정한 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을 만큼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여러분이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랍니다. 아침 햇살이 제 어깨를 내리쬐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이 저희 공사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보여줬어요. 저희는 실패하고 있었어요. 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적고 고개를 저었어요. 제 뱃속이 꼬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성도가 25%밖에 안 됐네요. 한 관계자가 실망감을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저는 사실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비싼 기계들은 보호 덮개로 덮여 있었고 많은 기계들이 내부에 들어간 모래 때문에 고장 나 있었어요. 절반만 지어진 구조물들이 저희 현장 전체에 슬픈 해골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관계자들이 엔지니어링 현장으로 걸어갈 때 그들을 따라갔어요.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한국팀의 현장은 활기찼어요. 작업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별한 커버로 보호되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프로젝트의 거의 절반을 완성했었습니다. 인상적인 진전이네요. 한 관계자가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는 박진우에게 말했어요. 그날 늦게 편지 한 통이 제 임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종이가 제 손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비록 몇 문장밖에 없었지만요. GMC는 공식적으로 평가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사우디 측은 저희에게 따라잡을 시간으로 2주를 더 주고 있었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저희는 계약을 잃었습니다. H 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차 공장을 짓게 될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사막을 걸었어요. 별들은 여기서 달라 보였습니다. 집에서보다 더 밝고 더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서늘한 밤 공기가 저를 감쌌고 저는 바위에 앉아 마침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었어요. 단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제 팀, 제 회사, 그리고 저 자신까지 실패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모든 교육, GMC에서 회사 사다리를 오르며 보낸 모든 세월, 이 모든 것이 저를 이 상황에 대비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고 우리의 첨단 기술이 작은 한국 회사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너무 확신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텅 빈 사막에 속삭였어요. 답은 기억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장비를 파괴한 모래폭풍, 우리 시스템을 고장나게 한 열기, 엔지니어들이 수정을 제안했을 때 듣기를 거부한 제 모습. 저는 적응하기에는 너무 자랑스러웠고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 완고했었습니다. 제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정말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제 화려한 학위, 첨단 기술 프로젝트에서의 경험, 제 자신감, 이 모든 것이 사막의 가혹한 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팀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전화를 바라봤어요. GMC 본사에 전화해서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마이클 CEO가 즉시 전화를 받았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로웠어요. 우리가 지고 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테디우스. 여기 환경이 다릅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우리 장비는 이런 환경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고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해결책을 원해요. 당신 계획이 뭐죠? 그 순간
이상한 평온함이 저를 감쌌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GMC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것이었지만요. H 엔지니어링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들의 접근법이 여기서는 효과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막 조건에 적응했습니다. 전화선에는 침묵이 흐르다가 분노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경쟁자와 협력이라고요. 그건 GMC가 추구하는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건 패배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다른 해결책을 찾거나 완전히 철수하거나 48시간 안에 결정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전체 경력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성취, 승진, 제가 얻은 존경. 이 모든 것이 미국 기술과 방법이 우수하다는 생각 위에 세워졌었죠. 하지만 여기 사우디 사막에서 그 기반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실용적인 지혜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자 제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저는 저희 임시 사무실에서 팀을 모았어요. 몇몇은 피곤해 보였고 다른 이들은 화가 나 보였으며 모두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GMC에게 이 프로젝트는 끝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 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 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본사로 돌아가도 좋아요. 방 안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임 엔지니어인 톰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남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날 끝날 무렵 5명의 팀원이 저와 함께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방을 쌌고 많은 이들이 떠나면서 저에게 배신감의 눈빛을 보냈어요. 저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가 포기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사막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새로운 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잘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하는 길. 겸손함이었죠. 내일 저는 박진우의 사무실로 걸어가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그 생각은 제 자존심을 아프게 했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제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배우고 향상시키고 제가 놓친 것을 이해하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사막바람이 제 얼굴에 불어왔고 작은 모래 알갱이들을 실어 날랐어요. 저는 손바닥에 몇 개를 잡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 오래된 확신들처럼 그것들은 영원히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때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상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저는 실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어떤 성공도 가르쳐줄 수 없는 더 큰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국팀 현장으로 걸어갈 때 달랐어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마치 신발에 모래가 가득 찬 것처럼요. 걸음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나게 했어요. 제 심장이 가슴 속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한 번도 도움을 청한 적이 없었어요. 전에 한 번도 제가 틀렸다고 인정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여기 저는 두 가지 모두 하려고 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들어가기 전에 한국팀 현장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들의 건물은 이미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특별한 먼지 방지 옷을 입어 사막 탐험가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장비는 모래로부터 보호되는 똑똑한 커버로 보호받으며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우리의 고장난 기계들과는 달리 모든 것이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박진우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제가 했던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막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어요. 마치 자연 자체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제 자존심은 사라졌어요.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죠. 박진우는 제가 들어갔을 때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놀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건설 현장에 있는 한 남자와 어린 소년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은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어요. 마치 여러 번 손에 들었던 것처럼요. 블랙웰 씨,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늘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연습한 말은 목구멍에 걸렸어요. 어떻게 당신이 모욕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어떻게 당신이 완전히 틀렸다고 인정하나요? 배우고 싶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대해 틀렸었고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계신지 배우고 싶어요. 박은 저를 잠시 동안 살펴봤어요. 그가 웃거나 저를 보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진, 저는 침묵을 채우려고 그의 책상 위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당신 가족인가요? 박의 얼굴에 무언가 변했어요. 그의 표정은 잠시 굳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는 사진을 마치 유리로 만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와 저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작은 한국 건설 회사의 작업자였어요. 회사가 좋은 안전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항상 한국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박이 계속했어요. 그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한국 제품이 진정한 혁신이 아닌 싼 복제품이라고 생각했죠. 박은 사진을 부드럽게 내려놓았어요. 저에게 이것은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블랙웰 씨. 이것은 제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우리의 경쟁을 넘어보았어요. 저는 그의 일 뒤에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멋진 아이나 자동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마음과 목적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약속에 관한 것이었죠. 놀랍게도 박은 저를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왜 그것이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날 제 팀의 5명이 저와 함께 했어요. 그들은 패배하여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머물러 배우기로 선택했었습니다. 박은 우리 모두를 환영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제 전체 경력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박은 이 프로젝트 전에 그들이 사막을 몇 년 동안 연구했던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료가 모래와 극단적인 온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테스트했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어떤 컴퓨터 모델보다 사막을 더 잘 이해하는 현지 베두인 전문가들을 고용했었죠. 회사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박이 저에게 말했어요.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술은 자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해요. 저는 박의 팀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지켜봤어요. 엔지니어들은 현지 작업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관리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아이디어는 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왔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비난 없이 함께 해결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가 사막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일몰을 보고 있을 때 박은 제 미래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GMC는 이 실패 후에 저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리고 저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지 확실하지 않아요. 박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두바이의 건설 회사에 연락처가 있어요. 그들은 서양과 동양의 접근 방식을 모두 이해하는 리더가 필요해요. 배우는 것에 열려있는 리더요.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저는 물었어요. 저는 당신을 끔찍하게 대했어요. 사람들 간의 진정한 협력은 기술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 모두는 가르칠 것과 배울 것이 있어요. 2달 후 한국팀은 예정보다 일찍 건물을 완성했어요. 그것은 단지 건물이 아니었어요. 사막 환경과 완벽하게 작동하는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태양 전지판이 전기를 생산했어요. 특별한 필터가 기계에서 모래를 막았어요. 물 재활용 시스템이 폐기물을 줄였어요. 그것은 동시에 아름답고 실용적이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은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A 엔지니어링의 전체 계약을 수여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박이 두바이 건설 회사의 직책을 저에게 추천한 것이었어요. 블랙웰 씨는 이 몇 주 동안 대부분이 몇 년 동안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박이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는 이제 서양과 동양의 방법 모두를 알고 있어요. 그는 귀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음 달에 두바이에서 새 직업을 시작했어요. 제 사무실은 도시의 놀라운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한때 빈 사막이었던 곳에서 솟아오른 높은 건물들의 숲이요. 제 책상 위에는 사우디 모래가 담긴 작은 병이 있어요. 저는 실패를 통해 배운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하버드의 어떤 수업도 사막과 한국 건설팀이 저에게 보여준 것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진정한 힘은 겸손에서 온다는 것을요. 기꺼이 배우는 것은 당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해요. 제 이름은 자비에르 모레스쿠입니다. 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전략연구소에서 국방 획득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가 구매할 수도 있는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루마니아가 한국의 신궁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었죠. 그 일이 있기 6개월 전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신궁 미사일은 유럽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루마니아가 이 시스템을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어요.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는지였어요. 단 1년 만에 루마니아는 미사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고 348 대공포 대대에 배치하고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까지 했었습니다. 저는 직접 콘스탄차 근처의 군사 시험장에서 그 시험을 지켜봤어요. 콘스탄차는 흑해 옆에 있는 도시예요.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루마니아는 프랑스의 미스트랄 시스템을 구매할 생각이었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었죠. 하지만 프랑스와의 협상은 결렬되었어요. 미스트랄은 너무 비쌌고 유지관리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의 옵션만 남았었어요. 한국은 우리 예산에 맞는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루마니아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루마니아가 신궁 미사일을 선택한 이유는 뛰어난 성능 대비 가격 때문이에요. 저는 국방부 동료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가 미스트랄을 제안한 것보다 2년 앞서 이 시스템을 인도했어요. 라고도 말했었죠. 이렇게 빠른 배송은 비슷한 방어 과제를 가진 루마니아 주변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결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들 사이를 걸으며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저는 그것들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 알아챘습니다. 신궁은 프랑스 미스트랄, 한국이 이전에 많이 구매했던 것과 러시아 이글라 MN-4DS, 다른 유형의 미사일 시스템에서 좋은 특징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낮은 가격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결합하면서도 이중 탐색기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이 목표물을 더 잘 찾고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신궁은 병사들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미사일 시스템과는 달라요. 그런 휴대용 시스템들은 더 편리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거워요. 15kg 이상, 이것은 조준할 때 안정적으로 들고 있기 어렵게 만들었죠. 냉각 시스템을 켜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발사할 수 있는 시간이 단 40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스템들이 목표물에 직접 맞았을 때만 폭발하기 때문에 극도로 정확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신궁은 삼각대 위에 놓여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덜 이동성이 있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삼각대 덕분에 조작자들은 무기의 무게와 싸우지 않고도 날아다니는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어요. 신궁은 목표물에 맞거나 가까이 접근했을 때 폭발할 수 있어서 적 항공기를 격추할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과 배터리가 하나의 단위로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품을 가진 다른 시스템보다 더 빨리 발사 준비가 될 수 있었어요. 현장 훈련 중에 저는 신궁이 얼마나 빨리 재장전되어 여러 목표물을 연속해서 공격할 수 있는지 주에 깊게 관찰했었습니다. 어깨에 매는 시스템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야간 시력 장치가 없는 것과 달리 신궁은 밤에도 작동할 수 있어요. 이것은 흑해를 따라 루마니아의 방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로부터 증가하는 위협, 특히 우리 지역의 첨단 드론과 전자전 시스템으로부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동성보다 정확성과 파괴력을 우선시하는 미사일 시스템을 선택했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특정 위협을 고려하면 논리적인 결정이었어요. 루마니아는 한국의 참여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저는 국방 관계자들에게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러한 직접적인 접근은 미사일을 획득하는 전체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어 전략은 이제 신궁을 단거리 공중 방어망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독일에서 구입한 현대화된 게파드 대공포와 함께 신궁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단일 시스템도 모든 유형의 공중 위협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해 왔어요. 지난주, 저는 신궁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를 지켜봤었습니다. 우리 군은 소형 드론을 목표물로 사용했어요. 이 드론들은 레이더에서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신궁의 이중적외선 탐색기는 이러한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감지하고 추적하고 파괴했어요. 이것은 제가 계속 말해온 것을 증명했습니다. 신궁은 미스트랄만큼 잘 작동하지만 훨씬 덜 비싸다는 것이었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는 루마니아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궁 획득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방어 관계에서 전략적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조작자들이 새로운 신궁 시스템에 더 능숙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나토 동부 국경을 따라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방어에 접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국방위원회의 중요한 사람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바라보며 루마니아가 왜 한국의 이상한 새 무기를 선택했는지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궁은 빠르게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어요. 저는 뒤에 있는 반짝이는 새 장비를 가리키며 설명했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이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평생 미사일 시스템을 연구해 왔었습니다. 어떤 것은 들고 다닐 수 있고 어떤 것은 삼각대라고 부르는 세 다리 위에 놓여 있죠. 우리나라가 신궁을 선택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유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스팅거, 이글라, 피오른 같은 병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동안 루마니아는 삼각대 유형이 명확한 장점이 있다고 결정했었어요. 저의 실험실에서 저는 대부분의 주요 미사일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것들은 이론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들은 15kg 이상 무게가 나가는데 이는 큰 개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았습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몇 초 이상 조준하려고 해보세요. 팔이 매우 피곤해지게 됩니다. 휴대용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냉각 시스템을 켜면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40초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맞추려고 할 때 그건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휴대용 시스템들이 보통 표적에 직접 맞아야만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미스트랄과 신궁 같은 삼각대 시스템은 일부 이동성을 포기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많은 것을 얻어요. 저는 지난주 국방학교 학생들에게 말했었어요. 미사일이 삼각대 위에 놓여 있을 때 운영자는 무기의 무게와 싸우지 않고도 날아다니는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삼각대가 그것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죠. 이런 삼각대 시스템들은 또한 근접 퓨즈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미사일이 표적에 직접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까이에서 폭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표적을 파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어요. 신궁은 또 다른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과 배터리가 하나의 패키지로 바로 내장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병사들이 프랑스의 미스트랄 시스템보다 더 빠르게 설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미스트랄은 연결해야 하는 별도의 부품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의 현장 훈련 동안 저는 병사들이 이런 시스템들을 얼마나 빨리 재장전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삼각대 디자인은 그들이 여러 표적을 하나씩 차례로 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사격 사이에 팔을 쉬게 할 필요가 없었죠. 또 다른 큰 장점은 야간 시력이었어요. 휴대용 시스템은 보통 무게가 추가되기 때문에 야간 시력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궁은 완전한 야간 작전 능력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공격이 언제든지 낮이든 밤이든 올 수 있는 흑해를 따라 루마니아의 방어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훈련하는 병사들은 빠르게 익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들이 다양한 유형의 지면, 바위가 많은 지역, 부드러운 모래, 심지어 약간의 언덕에서도 삼각대를 설치하는 연습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 다리는 거의 모든 표면에 맞게 조정될 수 있었어요. 적이 우리의 레이더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훈련 중에 한 병사가 저에게 물었었습니다. 저는 신궁기 표적을 찾기 위해 2가지 다른 유형의 탐색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이것은 한 유형이 적의 장비에 의해 방해를 받더라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이중 탐색기 기술은 숨기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어요. 병사들은 특히 미사일이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는지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시스템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표적을 맞출 수 있어요. 시연 후 그들의 지휘관이 저에게 말했었어요. 저는 우리의 이전 방어가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도 우리 선택에서 큰 요소였어요. 프랑스 미스트랄 시스템 하나의 가격으로 우리는 거의 신궁 시스템 2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더 나은 보호를 의미했었죠. 한 테스트 동안 저는 팀이 시스템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을 쟀어요. 휴대용 시스템을 들고 달리는 단일 병사만큼 빠르지는 않았지만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팀은 몇 분 안에 집어들고 이동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었어요. 신궁의 훈련 프로그램도 다른 시스템보다 더 간단했습니다. 저는 신병들이 며칠 만에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컨트롤은 명확한 표시와 간단한 절차로 직관적이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떻습니까? 시연 중에 또 다른 장교가 물었어요. 이것은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이었습니다.
신궁은 대부분의 다른 옵션보다 유지 보수가 적게 필요했어요. 그 부품들은 먼지와 습기로부터 밀봉되어 있었는데 이는 루마니아의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테스트 발사 후에 발사기를 만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뜨거운 배기가스가 있는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시원했어요. 이런 열 관리는 그것이 과열 없이 반복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 몇 번의 사격 후에 너무 뜨거워져 다룰 수 없게 되는 휴대용 시스템보다 또 다른 장점이었죠. 우리 시연의 마지막 날 훈련장 위로 해가 지는 동안 저는 루마니아의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신궁 삼각대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필요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우리가 장비를 정리할 때 선임 장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옳았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시스템을 운송을 위해 보관하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최고의 기술이 가장 새롭거나 가장 비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특정 필요에 가장 잘 맞는 것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게는 신궁 삼각대 시스템이 그런 완벽한 선택이었어요. 지난달 저는 루마니아 최고방위 위원회 앞에 섰어요. 저희가 신궁 미사일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손이 약간 땀에 젖었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루마니아를 안전하게 지키는 더 큰 계획에 어떻게 맞는지 모두가 이해하길 바랐었어요. 흑해는 저희의 고향이지만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았어요. 러시아가 그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들은 조종사 없이 날아다니는 특별한 기계인 드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저희의 라디오와 컴퓨터를 방해할 수 있는 전자장비도 사용했었죠. 이런 것들이 루마니아를 보호하는 저희 일을 매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신궁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쉽게 운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라고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했었어요. 그들의 표정을 보니 제 요점을 이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국가를 방어할 때는 조금 무거워도 잘 작동하는 무기가 필요했었죠. 루마니아는 한국이 이 미사일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먼저 직접 요청했었습니다. 이것이 미사일을 훨씬 더 빨리 얻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때로는 과감한 행동이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었죠. 저희 계획은 신궁 미사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무기들과 함께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구입한 게파드 대공포도 이 계획의 일부였어요. 게파드포는 날아다니는 표적을 격추할 수 있고 이제 신궁 미사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루마니아 위에 더 강한 방패를 만들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저희 군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유형의 방어 무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었어요. 마치 겨울에 코트만 입지 않고 모자, 장갑, 부츠도 필요한 것과 같았습니다. 각 부분이 여러분의 다른 부분을 보호하죠. 저희의 다양한 무기들도 루마니아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했었어요. 지난주는 저에게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저희 군인들이 처음으로 신궁 미사일을 시험하는 것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들은 연습 표적으로 작은 드론을 사용했었어요. 이 드론들은 아주 작아서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궁은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작고 뜨거운 물체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열감지 센서를 가졌었죠. 테스트를 지켜보며 숨을 죽였었어요. 미사일이 표적을 맞췄을 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말했던 대로 정확히 작동했었어요. 신궁은 프랑스 미스트랄 미사일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루마니아에게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군 지도자들만 읽을 수 있는 제 비공개 보고서에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유럽의 모든 국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썼었어요. 이제 우크라이나 근처의 모든 국가들은 더 나은 방공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방법을 말이죠. 하지만 이런 무기를 빨리 얻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폴란드는 피오룬이라는 좋은 미사일을 만들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부품이 필요했었어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그런 부품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프랑스 미스트랄 미사일도 정말 좋았지만 저희에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는 한국의 신궁을 선택했었죠. 이 선택은 단순히 새 무기를 구매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루마니아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는 대부분 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했었어요. 이제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었어요. 저는 루마니아의 안전에 대해 많은 시간을 생각했었어요. 흑해는 아름답지만 러시아가 가까이 있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바라보며 제 일이 왜 중요한지 기억했었어요. 신궁 미사일은 단순한 금속과 기술이 아니라 루마니아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저희 군인들은 새 미사일을 사용하는 법을 빠르게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연습하는 것을 지켜보며 이 새로운 장비를 얼마나 빨리 마스터했는지 자랑스러웠었습니다. 신궁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많은 버튼과 따라야 할 단계가 있었지만 저희 팀은 이미 사용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었죠. 때로 밤에는 루마니아가 직면한 위협에 대해 걱정했어요. 러시아는 많은 무기와 군인을 가지고 있고 항상 규칙을 따르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보호층을 기억했어요. 신궁은 그 보호의 중요한 새로운 층이었습니다. 시험 발사 중에 저는 젊은 군인 중 한 명 옆에 서 있었어요. 새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을 지킬 강한 무기가 있다는 것이 좋게 느껴져요. 저는 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었죠. 루마니아는 유럽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저희는 나토의 일원으로 이 큰 국가동맹의 동쪽 가장자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무기는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적들에게 이 임무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매일 퇴근길에 저는 일상생활을 하는 보통의 루마니아 사람들을 지나갔었어요. 그들은 쇼핑하고 개를 산책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미사일이나 방어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저는 그들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었어요. 신궁 미사일은 이제 루마니아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돈을 쓰는 방법에 똑똑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에 열려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었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루마니아 군대가 신궁 미사일의 국내 생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제안하는 논문을 작성했었어요. 이제 공식 소식통이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방위 계획에 있어 큰 진전이었어요. 방위 기술 공유에 관한 협약을 연구하면서 저는 루마니아가 신궁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이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의 방위 공장을 방문했었어요. 그곳에서 그들이 러시아 부품 대신 자체 부품을 만들어 미사일 추적 장치의 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직접 보았었죠. 이러한 변화로 그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다른 국가의 시스템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요즘 점점 더 많은 안보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단지 공장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긴 분쟁이 발생한다면 꾸준한 미사일 공급이 매우 중요할 것이었어요. 현지에서 제조한다는 것은
많은 유럽 방위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공급이 차단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방위 관리들에게 신궁을 차량에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시스템 사용 방법이 더 유연해질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발사대와 미사일을 더 구매해야 할 것이었죠. 아마도 시스템은 병사들이 차량 내부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운용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은 루마니아를 더 많은 유럽 국가의 방위 장비를 판매하기 위한 관문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는 루마니아가 나토 동부 지역의 안보 제공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와 일치했었어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들이 신궁 프로그램 이상의 것에 함께 협력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궁 미사일 시스템은 작동 방식 때문에 특별했어요. 표적을 더 잘 찾는 데 도움이 되는 2개의 추적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이더로 보기 어려운 작은 드론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군이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그들은 여러 개의 작은 표적 드론을 성공적으로 격추시켰었어요.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말해왔던 것을 증명했습니다. 신궁은 프랑스의 미스트랄 시스템만큼 잘 작동하지만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궁을 구매하기로 한 결정은 다른 옵션을 신중히 살펴본 후에 내려졌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유럽에서 더 잘 알려진 프랑스 미스트랄 시스템 구매를 고려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었었죠. 그 후 한국의 옵션이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 되었고 우리 예산에 맞는 좋은 가격을 제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였어요. 단 1년 만에 우리는 미사일을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하고 348 대공포 대대에 보내고 성공적으로 테스트했었습니다. 한국은 프랑스가 미스트랄에 대해 제안한 것보다 2년 더 빠르게 이 시스템을 배달했었죠. 이러한 빠른 배송은 비슷한 방위 과제에 직면한 우리 이웃 국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궁 시스템은 이제 우리의 다층 단거리 방공망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전에 독일에서 구입했던 현대화된 게파드 대공포와 함께 작동했습니다. 저는 어떤 단일 시스템도 모든 공중 위협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완전한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했었어요. 이 미사일 시스템 구매는 단지 무기를 사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많은 해 동안 루마니아의 안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 신궁 실사격 훈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 결정이 루마니아의 방위 능력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20년 전에 방위 구매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이 루마니아에게 이렇게 중요한 방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루마니아 군인들이 신궁 시스템을 더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단지 구매 이정표가 아니라 나토 동부 국경을 따라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방위 파트너십에 관해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한국과 협력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미사일을 만들므로써 루마니아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방위 미래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더 나은 무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흑해 지역의 특정 필요와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더 강하고 자립적인 방위 산업을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어제 저는 루마니아의 흑해 해안가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제 재킷을 잡아당기는 동안 저는 미사일을 구매하기로 한 하나의 결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구매한 신궁 미사일은 단순한 새 무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루마니아가 자국을 보호하는 방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생각했었죠. 제 연구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다음으로 한국의 천궁 이 시스템을 구매하길 원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더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출 수 있는 더 큰 미사일이에요. 우리는 한국이 약속한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가격이 좋으며 무기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좋아해요.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유럽의 아스터 방어 시스템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식을 들은 후 우리는 한국 무기에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시스템들은 모두가 예상했던 만큼 많은 공격을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마지막 발표를 할 때 저는 우리는 연습 테스트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었어요. 저는 그들이 멋진 약속보다 증명된 성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었죠. 신궁 구매에서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총알 배송이라고 불러요. 계약 체결부터 1년 이내에 작동하는 미사일을 갖게 된 거죠. 여러 해의 지연이 흔한 군사 구매 세계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루마니아가 빠른 도움이 필요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는 종종 더 오래 걸리는 전통적인 유럽과 미국 공급업체들과의 경험과는 매우 다릅니다. 저는 우리 계획회의에서 이 점을 여러 번 지적했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국가들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루마니아의 신궁 미사일 구매 결정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변화가 될 것의 첫 장에 불과해요. 동유럽의 더 많은 나토 국가들이 방위 필요를 위해 아시아 공급업체들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단순한 미사일 시스템 구매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로 성장했어요. 수십 년 동안 루마니아의 안보를 형성할 수 있는 한국과의 방위 파트너십의 시작이었죠. 신군과의 첫 실사격 훈련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 결정이 루마니아의 자기 방어 능력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계속 확신하고 있어요. 20년 전 제가 처음 군사 구매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이 루마니아의 주요 방위 파트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인들이 신궁 시스템에 더 능숙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단지 새 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나토 동부 국경을 따라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달 동안 미사일이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사했었어요. 우리의 테스트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은 우리의 해안 방어 위치를 가로질러 휘몰아치는 혹독한 겨울바람에서도 잘 작동해요. 미사일 조작자들은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시스템이 목표물을 찾는 것을 돕는 느낌이에요. 라고 성공적인 연습 발사 후 한 군인이 저에게 말했었죠. 우리 이웃 국가들도 주목했어요. 지난주 저는 우리의 훈련 연습을 관찰하기 위해 온 폴란드 대표단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팀이 미사일 발사대를 빠르게 설치하고 바다 위에 연습 목표물을 추적하는 것을 큰 관심으로 지켜봤어요. 우리도 우리의 선택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폴란드 방위 분석가가 미사일이 하늘을 가로질러 표적 드론을 파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에게 속삭였었어요. 한국 기술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움이 됐어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하고 우리 정비팀에게 시스템을 완벽한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수준의 지원은 우리가 다른 방위 파트너들로부터 항상 받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종류의 파트너십을 받았다면 우리 군이 얼마나 달랐을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제 사무실에 국경을 따라 모든 방위 위치를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신궁 시스템은 우리가 전에 취약했던 중요한 격차를 메워요. 이 지도를 볼 때 저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안전해졌는지 볼 수 있었어요. 각각의 작은 표시는 루마니아 하늘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패를 나타내요. 비용 절감도 상당했어요.
프랑스 미스트랄 시스템 대신 신궁을 선택함으로써 절약한 돈으로 우리는 군인들을 위한 더 나은 훈련과 추가적인 방어 장비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유럽 옵션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보다 3배나 많은 미사일을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절약했다고 계산했었어요. 이는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방어 능력을 제공해요. 한국 관계자들은 저를 다음 달에 그들의 최신 생산 시설을 방문하도록 초대했어요. 그들은 미사일 설계를 어떻게 더욱 개선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해요.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는 우리의 방어 능력이 구식이 되기보다는 계속 성장할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의 차이예요. 저는 종종 이 결정이 역사책에서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요. 미래의 방위 분석가들이 유럽 방위 조달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순간으로 루마니아의 신궁 구매를 가리킬까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믿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극적인 전투가 아니라 정부 사무실에서 내려진 조용한 결정이죠. 이 놀라운 방위 전략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는 매우 분명해요. 루마니아의 신궁 획득은 단지 우리 군대의 작은 개선이 아니에요.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방위 구매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표시해요. 오늘 우리가 구축하는 파트너십은 앞으로 여러 세대 동안 우리의 안보를 형성할 거예요.